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세계화란 무엇일까? 수업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세계라는 건 세상 셋자의 경계개자를 활용해서 단순히 우리가 us 또는 worl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us라고 표현되는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경계를 나누고 그 경계를 통해서 국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세계화라는 건 그 이제 서로 간의 경계를 쌓고 있던 그 담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번 보면 교통통신의 발달과 개방화의 물결로 국가 간, 지역 간, 물자와 사람, 정보 등의 교류와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이것도 왜 이러냐. 이거 잠깐만요. 껐다 켜야 되겠다. 이제 아마 잘 될걸? 예, 잘 되네요. 자, 국제사회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세계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지역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독자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계화와 지역화는 어떤 관계일까? 다음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은 원래 브라질의 상징이고 브라질만이 즐기던 축제였죠. 근데 그것이 원주민의 전통 문화와 아프리카의 음악과 춤이 더해지게 되면서, 왜냐면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넘어온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종 간의 여러 인종이 섞이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융합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브라질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했고, 축제 기간에는 100만 명에 이르는 해외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해 리우 카니발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성공적인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그러한 축제로서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러한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세계 여러 사람들까지 오게 되는 세계화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가 세계화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세계 속에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세계화, 지역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만을 가지고 지역화와 세계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는 홍콩의 중국 반환을 기점으로 홍콩에 있었던 동아시아 금융 허브의 어떤 역할들을 싱가포르가 적극적인 이제 정책이라든지 규제 철폐 등을 통한 흡수를 통해서 새로운 그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지역화도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화로 인해서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서 지역화 전략의 필요성, 다시 말해 다른 세계화 이야기했을 때, 다른 세계화 비교해봤을 때 이 지역이 좀 더 무언가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지역의 고유한 전통의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접목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장류축제를 가지고 예시를 들었었죠. 장류축제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지역화를 잘한 케이스입니다. 다만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서양인들을 위해서라도 장류축제 자체에서 오직 장류에만 몰두를 할 것이 아니라 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서양 요리들, 그리고 특히 서양 입맛에 맞는 그런 요리들을 또 개발하는 것, 그런 것 역시도 지역화를 통해서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활동들이라고 선생님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세계화는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세기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는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에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자본시장이 통합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무역 장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했었죠. 실제로 WTO나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여기서는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할게요.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다만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 경제 파트에서 다뤄야 될 영역이지 우리가 지금 세계화에서 다뤄야 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2차 대전의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했던 건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대공황은 그 경제가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 바람에 그 계속해서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선생님이 대공황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1차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유럽에 미국과 일본은 산업화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전쟁이었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런 소비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는, 물건을 팔아먹던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큰 호황을 거두게 되었죠. 일본은 당시 1910년도 말에서 20년도 사이에 이제 공업화를 완료한 공업국가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미국의 사례만 중점적으로 좀 보자면, 미국은 전쟁이 이루어지는 동안만 해도 계속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그 물건이 계속해서 팔리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더 이상 공장의 물건은 팔리지 않고, 왜냐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공장의 물건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물건 가격을 낮춰야 되고, 물건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사람을 자르게 됩니다. 노동자를 자르게 되죠. 노동자들은 잘렸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또한 물건을 사지 못하게 되고, 물건이 더 안 팔리게 되니까 다시 물건 가격을 깎고, 그걸 위해서 노동자들을 또 자르고, 이러한 형태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케인즈라는 정치학자는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하면서 병에다가 돈을 넣어서 땅에 묻어놓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국가가 그 병에다 돈을 넣을 만큼 엄청난 현금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도하고, 그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하고, 그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게 되니까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다시 고용받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요새를 이건 양적 완화라고 하기도 해요.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 필요한 대량의 현금은 어디서 가져오게 되느냐. 1차 대전에서 물건을 사고 아직 돈을 갚지 못했던 그들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물건값을 현찰로 가져오기보다는 앞으로 10년 동안 상환, 20년 동안 분할 상환, 이런 느낌으로 그 물건을 가져다 썼었는데, 그러한 빚더미에 앉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강제로 현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유럽으로도 넘쳐가게 되고, 자, 근데 대공황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물건이 안 팔려서 일어나는 게 대공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1차 대전에서 승리해서 식민지를 아직 유지하고 있던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자기 식민지에다가 장벽을 칩니다. 이걸 이제 블록 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화폐가 파운드이기 때문에 파운드 블록,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 블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외부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식민지의 물건을 팔거나 또는 식민지의 자원을 사가는 것을 막고, 본국이, 제국주의 국가인 본국이 식민지에 우리나라 물건을 강제로 팔고, 또 반대로 거기서 나는 자원을 값싸게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반면에, 식민지가 없었던 국가들, 즉 1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 같은 국가들은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은 다른 방법인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대전입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지배층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미국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유럽에서 돈 빼가지고 유럽에 경제공황 불러왔고, 유럽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식민지에다 블록 쌓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독일 같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게다가 이제 제국주의의 시대는 끝났고 모든 이제 식민지를 해방시켜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영국의 식민지인 A에 영국만 물건을 팔고 A에서 나는 자원을 영국만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무역 장벽을 조금 허물고 서로 간에 필요한 것과 팔 것들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또는 적정 가격을 주고 구매하거나 판매해 가면서 나름대로 어떠한 통제 또는 블록 때문에 이 나라 살겠다고 다른 나라를 죽이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무역은 하지 말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대국적 의미에서 시작된 게 우루과이 라운드고, 그 우루과이 라운드의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WTO입니다.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어쨌든 그러한 무역 장벽을 낮추는 과정 역시도 우리가 세계화라는 것이 각국에 쌓여져 있는 국경의 장벽,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 또는 뭐 물질적 여러 가지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무역의 확대, 그 과정에서 무역 장벽이 무너지는 건 역시도 봤을 때 세계화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국제 협력과 분업의 확대, 생산의 국제화,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 도시의 형성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 도시는 인구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교통통신이 엄청 발달하고 도시가 살만하다라고 해서 세계도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을 세계도시로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겠죠. 다만 지도에 제시된 런던, 뉴욕, 도쿄 등과 같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세계도시라고 하게 되는데,
첨단 교통통신 체제를 갖추고 있고 회계, 법률, 광고 등의 전문화된 생산자 서비스, 즉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돼 있고 회계 자본과 정보가 집중돼 있다는 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라든지 지사가 있으며 대형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국제기구의 본부가 있거나 다양한 국제회의 및 행사가 개최되어 각종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명확한 기준은 아니겠죠. 그냥 조금 더 세계도시, 조금 덜 세계도시 뭐 이런 정도로 구분해야지 명확하게 서울은 세계도시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세계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범위는 다국적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게 되는데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만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지사가 있으며 그것을 단순히 여러 나라에 수출한다고 해서 그게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뭐 영국 그 각국의 지사나 본사를 두고 그다음에 뭐 그쪽에서도 공장을 세우고 다른 나라에도 공장을 세우고 또는 다른 나라의 연구기술개발센터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즉 국경을 넘어서 생산과 판매활동만 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례는 나이키의 사례인데 나이키는 요새 이제 베트남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홍콩시 이후에. 자, 어쨌든 위 사례와 같이 다국적 기업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간적 분업을 하고 있다. 분업이라는 건 사람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한 대씩 처음부터 끝까지 바퀴부터 뭐 안에 페인트 칠까지 모두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바퀴만 달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 칠만 하고 어떤 사람은 금형을 조립하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단순화시키고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은 숙련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죠. 그러한 형태로 분업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작업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 공장 안에서의 분업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분업을 통해서 어떤 그 국가 단위의 분업 또는 뭐 이제 경계 단위의 분업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공간적 분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영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본사는 본국의 대도시에 있고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는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설립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삼성이 실리콘밸리에 연구 개발 센터를 봤다. 이런 케이스인겠죠. 자,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은 생산비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설립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임금 수준이 조금 낮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많이 가서 공장을 만들고 있죠. 내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관시 또는 뭐 뇌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국보다 어떤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비껴나가기도 좋고 뭔가 사람들을 더 갈구거나 어떤 노동자들을 갈구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개발도상국으로 나가는 이유도 있다고 했어요. 또는 반대로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 사례가 아무리 삼성에서 삼성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미국에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팔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은 텍사스의 오스틴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국적 기업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농업, 유통업,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다국적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협력적 네트워크, 특히 물류에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기도 합니다. 한편 세계화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 지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음식, 드라마, 영화 등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죠. 실제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외국 음식 먹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나라 지금 전주 시내라든지 광주 시내만 가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 뭐 인도네시아 음식, 멕시코 음식, 뭐 다양한 음식들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 올림픽, 월드컵, 각종 영화제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 행사를 보고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세계화로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하였는데 사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아름다운 소리만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강대국이 가지는 어떤 국제정치 사회에서의 어떤 힘의 역학적 관계에 의해서 진짜로 이런 인권,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가치들이 전 세계로 퍼졌으면 그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교과서 안에서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은 안보, 환경, 테러와 같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계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각국 간의 어떤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런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주제 1단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안녕.